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에 시장을 마감해서 금요일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내용을 예상해보는 진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멀리서 오셨죠? 부천에서 오셨는데 부천 유한타증권에 계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의 얘기 한번 나눠보시고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종목을 찾는 선구안이 굉장히 제가 탁월하다라고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요? 네. 아,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리크루팅 업무도 해봤지만 인큐베이팅 업무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업력도 되시고 시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대략 얘기하는 종목들과 얘기하는 이제 시장의 비율을 이제 들어보면 아 이분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잘하는 분이다. 아니면 말만 잘하는 분이다. 이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압니다. 이거 네, 몇 네. 마디만 해봐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딱 느낄 때, 능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약해서 오늘 그 부분 함께 토의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내용도 함께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울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정해봤습니다. 시장이 핫하죠. 돌발악재 출연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영향과 전망. 제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이러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장에서 이때 시장 상황을 저의 기억의 저장소에서 꺼내서 여러분께 2011년 8월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차트만 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장 상황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이게 우려할 만한 악재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찻잔송의 태풍인지 요 관련한 내용 아주 중요하게 첫 번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8월 시장 전망 그리고 주도 섹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8월 초이니까 두 번째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장세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또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요 내용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리고 오늘 그 코로나 확산세가 7만 명 그 확진자 수가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름이 되면서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에어컨 순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파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반응하는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초전도체. 저는 초전도체 이슈가 앞으로 단기간 내 그 흐름이 막히는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에서의 상황이지만 시장의 지금 현상이 그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 어떠한 테마가 발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는 뭐 쉬었다가 가더라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 ETF 상장되면서 바이오 섹터 탄력을 좀 받나 요 관련한 내용들까지 해서 시간은 좀 타이트하지만 요 주요 내용들 한번 한번 여러분과 함께 훑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리죠. 제가 먼저 기억의 저장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러난 현상, 드러난 시황, 뉴스에 나온 내용들은 뭐 과거 그냥 차트 그리고 일간 흐름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리뷰하는 형태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정확하게 이때의 기억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2011년도 그때의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부채 한도 협상 시즌에서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케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다 차서 마감 시한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3개월 동안 시장이 출렁출렁 했거든요. 이때 협상 담당자의 대표가 지금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에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정부 측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동수입니다. 아마 2석 정도 차이가 나죠. 하원에서. 그 당시에는
공화당 수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장도 하원의 의장도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표결을 통해서 상정하면 의장이 리젝을 해버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몇 번이고 간에 의장선에서 리젝되면서 반려되고 이런 과정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마지막 시한 몇 시간 남겨놓고 극적 타결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한도라는 게 미국의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어떤 그 주고받기를 통해서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그 난해한 기간의 과정이 거치죠. 결국 타결될 걸로 판단했지만 중간 과정에서 휘둘림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굉장히 변수로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제 기억으로 아마 8월 2일, 3일 정도에서 그 협상 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 언론에 잘 거론이 안 되지만 저같이 IMF를 겪고 난 그 주식 투자 세대들은 IMF 때 국내 신용등급 평가 기관에 3대 기관이 있었죠. 무디스, S&P, 그 다음에 피치가 있습니다. 피치는 영국 기관이고요. 나머지는 미국 기관입니다.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은 무디스고요. 그 다음에 S&P고요. 스탠다드 포어스라고 하죠. 그리고 피치가 있는데요. 이 피치가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신용등급이 미국이 트리플 A입니다. 기존에. 그리고 2011년도에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됐죠. 그런데 이 3대 기관에서 다 트리플 A가 아닙니다. S&P 같은 경우는 미국이 현재 더블 A일 겁니다.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더블 A로 알고 있고요. 피치가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했습니다. 미국이 그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어떤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발권 국가죠.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용등급과는 크게 관여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도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는 영향도가 굉장히 지대하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관련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어제 장중에 이제 시장이 출렁이면서 시장의 그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1년도에 미국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의 변수이죠. 시장의 상수는 경제 흐름에서의 동향입니다. 경제가 회복, 성장, 팽창하는 과정에서의 지점에 있느냐 이게 상수입니다. 경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는 주시장 당연히 상승합니다. 이게 상수이고요. 변수는 시장 주변에서의 여러 금융 상품들이 중간 단계에서 방향성은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서 중간에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상품들의 상황을 이제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수 중에서 금리 환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죠. 여기에 뭐 추가로의 이제 원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곡물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변수들이 여러 상황에서의 주식시장을 흔들흔들 방향성보다는 웨이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상품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1년 그 부채 한도와 신용등급 강등 전후 지점부터 이후의 상황입니다. 지수는 아마 요 부분이 그 신용등급 강등 아마 요쯤이 신용등급 강등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쭉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다우 지수인가요? 지수는 정확히 요 내용에 어떤 지수인지는 모르겠는데 2,400, 500포인트였고요. 나스닥 기준에서 여기에서 5,0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나서 미국의 금리입니다. 금리 수준도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원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국가 이제 대외적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면 금리 올라가야 되죠. 환율도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 현상이죠. 왜?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도 대략 한 2%, 3% 수준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1.5% 수준으로 안정화됐습니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죠. 금리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돼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과 약간 난해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금리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어제 오늘 새벽 기준으로 해서 4%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단부이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애플하고 아마존이 발표하죠. 실적. 그리고 내일은 아주 중요한 고용지표,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 실업률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 상황이 아주 변화의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미국 시장의 주요한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 달러 흐름에서의 모습을 볼 때도 발표 지수 이후에 달러 강세로 현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이걸 원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제 시황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 전에 유럽이 9번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지난주쯤에 이제 유럽 리카르도 총재가 동결 발언을 하면서 9월에는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9번째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10번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9월에. 왜? 유럽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국이 기존에 작년에 미국이 시연했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국 경기 보호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형태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에 있는 돈들이 금리 인상 국가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몰리게 되면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금리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크게 해외 자산이 금리 인상 국가로 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있어서 경기 회복과 그 상승 흐름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물가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얼마 전에 얘기 나왔었죠.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10년 국채, 장기채에 대해서 변동폭을 늘려버렸습니다. 0.5에서 1% 수준까지 용인하겠다라고. 이게 금리 인상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채권 수익률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우에다 총재의 그 통화 정책과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일본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30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고점 갱신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다시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발권 기축통화국가에서는 이거인데 감히 유럽과 일본? 여기에 참고로 기축통화는 미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3대 기축통화라고 하죠. 달러, 유로, 엔. 이 세 가지 통화를 우리가 3대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발권 국가는 미국이지만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면 이 3대 국가 통화를 이제 기축통화라고 해서요. 이 3대 국가는 통화량을 완전하게 무제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권한이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시장 내에서 그렇게 용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경기와 산업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진행들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동을 딱 걸어버린 거죠. 니들이 그렇게 니들 경기, 니들 국가 경기 상황만을 부양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죠. 그래서 히든카드, 우리 신용등급 강등시키고 달러 강세로 용인시키고 돈의 흐름을 다시 미국으로의 집중화시켜서 미국 산업과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시장을 상승 원동력, 그러니까 상승 흐름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요 논리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된 부분. 지금 보시면 영향도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2011년도 8월입니다. 8월 아마 한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때는 바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은 이제 정확히 기억하면 신용등급 강등이 딱 장중에 나오면서 쫙 밀렸다. 아래 꼴을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안정화되고 쭉 올라갔다는 얘기 드렸죠. 5,000포인트까지. 2,5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쭉 갔습니다. 이때 우리 시장은 어떠했느냐. 안타깝지만 하락의 기울기는 비슷했습니다. 이미 부채 한도
상황, 신용등급 상황에서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하루 정도 출렁인 다음에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기고 미국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박스피였습니다. 미국 경기는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경기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여기 부채 한도 금리 강등 이후에 굉장히 강세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떠했느냐? 월봉입니다. 요 지점이 월봉장으로 부채 한도 신용도 강등 이후에 박스피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시장의 흐름적 측면에서 미국의 이 상승 탄력도 각도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 달러로의 돈이 집중화됐기 때문에 강등이 되었지만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렸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다 번역해서 이제 메신저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는데요. 오늘 헤드라인 4개 중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의 내용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그 채권 발행을 함에 있어서 증액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채권 발행을 계속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금리 상황은 4.07% 수준으로 이제 박스 상단에 와 있긴 하지만 채권 발행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민간 고용 금요일 날 실업률 나오죠. 민간 고용이 안정화됐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적 과제,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를 봤을 때 고용과 물가라고 말씀드렸죠. 물가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CPI와 PCE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됩니다. 지금 CPI와 PCE가 3%대입니다. 안정화됐죠. 고용은 경기입니다. 왜? 경기가 좋아야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금요일 날 아마 실업률은 3.6%가 나올 겁니다. 지난달과 동일 숫자의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실업률은 3.5, 3.4, 3.6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3.5 수준의 완전 고용. 우리가 실업률 측면에서 완전 고용,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하는 상태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죠. 이게 3.5%입니다. 3.5%의 인원들은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한 3.5% 되고요. 시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완전하게 고용된 완전 고용 시장을 3.5% 실업률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 고용률은 3.5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의 상황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포커싱 되어진 정책을 발현하겠죠.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경기를 부양할 겁니다. 관련주들도 움직일 겁니다. 요 내용들을 유추해서 투자 종목을 찾으시면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여기 이제 뭐 피치 앞서 말씀드렸죠. 3대 기관 중에 제일 권위가 떨어지는 피치이고요. 뭐 비판 목소리, 그리고 연착륙, 뭐 경기 흐름들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건 미국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도입니다. 성장에 중점을 둔 의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제 텍스트로의 정리인데요. 뭐 다른 내용들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 딱 정지하셔서 한번 쫙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에 일본이든 유럽이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최근에 이제 그 통화정책 변경을 통해서 자국 산업, 자국 경기, 자국의 이제 주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들을 많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딱 걸고 우리 시장과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부양시키겠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망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그 신용등급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 대비해서 경제적인 환경이나 지금 위치한 상황 또한 그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든 진행하든 형태를 바꾸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또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산업의 글로벌리 바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능동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의 미 신용 등급 강등은 일시적 현상, 빠른 회복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신용 등급이 2011년도에도 강등되면서 한번 출렁이었지만 바닥 살짝 찍고 턴오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장중에 순간적으로 크게 밀렸지만 아래골이 살짝 달았죠. 요 과정 하락의 범위는 2011년도 대비해서 왜 2011년도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타결을 위해서 서로 공방에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공포 분위기가. 미국 디폴트 얘기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같이 나왔던 때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영향력이 더 컸던 거고요. 지금의 영향력은 그때 대비해서 약화된 상황입니다. 시장의 위치도 다르고요. 그래서 빠른 회복 과정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지수 제자리 흐름 내용 나오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이 어차피 달러 강세. 우리 원달러를 보더라도 오늘은 비교적 안정된 원달러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그 3, 4원 정도 플러스 했던 것 같지만 보합 약간 플러스로 끝났던 걸로 제가 종가를 확인은 못했지만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어제 한 14원 올랐죠. 그제도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 구간에서 한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이죠. 앞으로 달러 강세 현상의 진행은 좀 더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국내 환율의 상황은 지금 1,300원 수준에서의 지금 그 위치가 1,260원에서 조금씩 올라오다가 최근에 20원 정도 올라오면서 1,400원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왜? 달러 강세로 되니까 원화는 약세로 진행되겠죠. 원화가 약세가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만한 환경의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환율이 내려가야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분위기죠. 기관이 매도했던 오늘 어제 그제 기관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매도했던 이유도 환율의 영향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진 않는다는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빠져서 2,500, 2,400 이렇게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버텨줍니다. 계속 8월장 특히나 그리고 9월장도 마찬가지로 버텨줍니다. 그러면 지금 잘 판단해 보시면 지금까지 시장 지난 10월, 8월, 9월 시장부터 거의 1년여 시장 동안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은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에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테마주 있었나요? 아니면 개별 종목 내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간 이슈들은 있었죠. 하루 이틀 올라갔다 꺾여버렸습니다. 대부분. 개별 종목 소테마를 이뤄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진행들은 한 번에 탄력을 받으면 쭉 가죠. 이게 개별 종목 장세거든요. 이게 굉장히 폭발력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 움직임들이 진행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초전도체, 의미 있는 상승에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9월장, 8월장까지 지수 관련주로 해서 어느 정도 펌핑 작용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이 테마를 만들어진 개별 소형 그 종목 장세 이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요 내용입니다. 체질 변화. 지수로의 접근은 이제 8월까지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드리고요. 9월부터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형태로서의 이 테마주에 대한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 시장에 대해서 8월 장세와 조금 길게 9월 장세에 대한 형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정리한 그 이번 돌발악재 관련해서 제 기억을 토대로 해서 정확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 당시에 시장에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차트만 보고 그때 주가 빠졌다 올라가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장에서 움직임의 어떤 흐름들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여러분들께 전파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전략과 대응을 조금 가져가시는 쪽으로 이제 하신다라면 제
판단으로는 좀 앞으로 장세에 대한 유효하게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죠. 이 부분 제가 한번 쫙 끌고 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진짜 필드에서 저는 이제 지금 필드는 떠나왔기 때문에 현장 감각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반응으로의 그 시장을 해석하고 또 대응하는지 우리 박승환 사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상황도 제가 대리 때였어요. 아, 2007년도에 입사했으니까는 그때 대리 때 한참 이제 영업에 치중을 할 때였고 그때 기억을 제 네. 형식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도 8월 전에 네. 자문사 7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SDI, 하이닉스 뭐 등등등 있었죠. 실공주. 기아차, 네, 기아차.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 SDI, 테크윈, 제일모직. 그렇죠. 지금 없는 거는 테크윈이죠. 네. 하나에 합병이 됐고 그 자문사 7공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자문사 7공주가 왜 영향을 받았을까? 이익이 높고 뭐 이제 적당히 시가총액 사이즈가 크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샀겠죠. 그렇죠. 누가 샀냐면 모 자문사가 크게 자문형 랩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네. 비모 자문사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 신문에 매일 나왔어요. 아. 예, 엄청 잘생기신 대표님이셨고 네. 제 기억에. 근데 요즘은 못 본 지 꽤 됐고요. 네네. 그런데 그 자문사로 너도 나도 네. 그때 2011년도 한 중순부터일 겁니다. 네. 한 4, 5월부터 엄청나게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에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도 M모사의 네. 디모 펀드, 인사이트 펀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입 많이 했죠.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신입사원 때였는데 그때도 그 펀드에 어떤 종목이 담겼느냐? 그때는 NC가 날라다녔어요. 그때는 또. NC 소프트요. 네. 그런 식으로 NC가 M모 펀드에서 담았다. 제 기억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최근에 2차 전지가 핫하게 움직였지만 코리아 증시는 역시 쏠림의 역사였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그때 2011년도에 8월 달에 정확하게요. 그때 저희는요 쉬었어요. 네, 쉬었고 금요일 날 터졌고 네. 주말 사이에 엄청 떨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 개파락으로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만요. 네. 제가 미국은 그때 잘 기억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리고요 그때부터 아까 대표님 자료 중에서 그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떨어졌는데 잠깐 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이고요. 한 2주, 3주 크게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0~400포인트 이상이 빠졌었고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때 강렬했던 기억이 먼저 남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자문사 7공주를 들고 있었으면 크게 터졌다는 거예요. 시장이 항상 바뀔 때는 그렇죠. 그런 식의 뭔가 전조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 전에 그런 자문사의 쏠림이 그냥 1, 200억 수준 아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몇 천억 단위로 들어갔었어요. 또 지금 몇 천억에 그때 몇 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큰 자금이 쏠려 있었고 그런 종목들에 한 번에 피날레가 나왔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님께 여쭤보셨으니까 네네.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 방송 화요일 날 제가 대표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유한양의 그 전주에 찍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좀 종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일단 뭐 2차 전지야 뭐 워낙 말씀을 그렇죠. 하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황은 뺄게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주식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 일단 2차 전지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네. 종목들 거의 우리가 5월달, 6월달, 7월달에 주도주라 생각했던 섹터에서 이번 조정을 한번 겪고 나면서 네.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고 특히 HBM을 비롯한 네. 소부장 관련주가 밑에서 3번, 2배, 3배씩 그렇죠. 났는데 뭐 이스페타시스는 거의 5배, 뭐, 6배 났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종목들이 오늘 기준으로 많이 주요 이평선을 다 이탈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탈을 했죠.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탈을 했는데 올려놓느냐가 문제였죠. 네. 근데 오늘 못 올려놓더라고요. 오늘 1시에서 1시 반 정도에 잠깐 밑꼬리를 달면서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살짝 올리긴 했지만 네. 올릴 때 다 올라야 되거든요. 못 올리더라고요. 다 어. 밀려요. 한 30분 올렸다가 다 밀렸기 때문에 소부장 쪽에서 뭔가 주도를 찾기에는 네. 일단 어제 오늘 사이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짱짱한 게 또 바이오가 짱짱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2011년도에 말씀드린 이유도 자문사 70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또 종목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이런 신용등 강등 사태를 통해서 종목이라는 섹터가 특히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네. 주도 섹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전제가 맞다면은 주도 섹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특히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카카오라든지 네. 네이버 같은 전통 플랫폼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2년 전에 핫했었던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핫했었던 섹터가 2년 셌죠? 동안 네. 그냥 2년 동안 이제 그렇죠. 쭉 빠졌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럼 FOMC가 지난주에 있었고 네. 게임도 올랐고 바이오도 올랐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네카오죠. 인터넷 플랫폼도 올랐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내가 주도주를 뭔지 찾는 과정을 저도 항상 찾고 있고 네. 근데 주도주는 항상 그러잖아요. 올랐으니까 주도주를.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되게 많이 오르기 전까지는 주도주를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전문가가 있는데 오늘 저랑 친한 전문가인데 오늘 제약주를 얘기를 했더니 네. 방송과 분위기가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이럴 분위기였대요. 아직도요. 아직도요. 아. 그러니까는 아직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든 네. 뭐 반도체든 기존에 우리 주도 뭐 엔터도 좋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주도주 섹터에서 순환매단에서의 얘기 네. 그런 소의 매매가 굉장히 익숙돼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쪽이 안 간다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항상 우리가 주도주를 찾고 매매를 할 때 새로 시작하는 섹터가 어딘지를 처음에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런 섹터의 종목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해볼만 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대표님도 기억하시다시피 밑에서 50% 이상 올라오면 해보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바닥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 단계에서 쳐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런 2011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악몽이었거든요. 굉장히 악몽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자문형을 가입하신 분들이 진짜 힘들어했어요. 그때. 왜냐면 다 쏠림이었거든요. 그리고 레버 카운트를 운용을 잘 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 운용사에 맡긴 거죠. 증권사도 자문형 랩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유명했었던 자문사가 두세 군데가 있었어요. 유명사로만 다 쏠림 현상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 전에 2차 전지만 쏠렸듯이 그때는 그 자문사로 쏠렸습니다. 두 개 그렇죠. 자문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거기에 그것도 그 스킴을 기억을 해보면 네. 장이 중간중간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모집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러더라도 장이 조정받다가 조정받으면 지수가 빠졌다 그래서 또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트를 또 복제해서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자문사의 사이즈가 커지니까 네. 그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시장이 바뀌면은 주도주도 바뀝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주도주가 바뀔 때 바뀌는 과정에 어느 누구도 그 주도주가 주도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바뀌고 난 다음에 주도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다른 쪽 다 오른 거 보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변화를 조금씩은 캐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도 아직 뭐가 주도주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주도주였던 것들이 좀 눌리고 있으니까 주도주가 뭡니까? 장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네. 장이 빠질 때 덜 빠지는 걸 주도주라 그래요. 근데 최근에 주도했던 섹터들은 장이 빠질 때 더 빠지고요. 네. 장이 오늘 살짝 밑꼬리 달 때도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조금 섹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팔도 가족분들은 항상 유연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연함에
한 꼭지를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화두를 좀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바뀌고 있는 힘의 균형 추가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는 어느 쪽으로 일단 판단하시나요? 오늘은 다 오른 게 바이오예요. 바이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대표님께 제 지지난주 방송을 진짜 엄청 감명 깊게 느끼고 있는데 네네. 마지막에 유한양을 딱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매매한 입장에서 유한양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패션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네. 다른 종목들이 다 순환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 네. 그때는 이제 아마 대표님께 업계 제일 처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 시장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원리를.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시장에서 좀 종목 찾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네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 제가 지난해 대표님을 할 때는 공매도 통계 통해서 그냥 한번 어떻게 찾아보자 말씀드린 것도 기억을 하실 테고 ETF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유한양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일 때 제약이 먼저 가고 그다음 바이오가 하거든요. 그래서 유한양을 설명드렸고 지난주에는 GI 이노베이션을 바이오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신시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약 바이오를 어느 정도 다 이제 바닥에서 1단계 상승은 거쳐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박현상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지점에서의 흐름으로 판단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사실은 지금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만약에 내일 안 가면 시작 아닌 거거든요. 모레 가면 되죠. 그렇죠. 다음 주에.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그 시장이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구나. 네, 엄청나게 빨라요. 네. 빠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이라고 칠게요. 네. 진짜 치고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장중 변동성이 10% 15%씩 나온다면 네. 다른 걸 깨지고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배팅해서 10% 15%씩이 나온다면은 네. 그 배팅하신 분한테는 주도 섹터가 된 거죠. 그 예. 근데 바이오는 제가 판단할 때 너무 어렵거든요. 종목이 너무 많고요. 한두 개 아니죠. 네, 그리고 300개 정도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시장에서 가장 많습니다. 업종 자체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그 각각이 가진 재료와 그 특성 자체가 전부 달라서 선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딱 그 규정을 지은 게 이렇습니다. 과거에 핫했던 종목은 앞으로 못 간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시제는 제외하죠. 시제는 오늘 강했지만 그건 코로나의 특수성, 환자 특수성도 있고 시젠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영업이익이 연간 단위 200억, 300억 나는 회사가 2년 동안 1조 2천억을 벌어놓은 걸 유보시켜 놨어요. 유보된 자금을 통해서 지금 PBR이 0.8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바이오주 중에서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보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각각 달라서 과거에 활약했던 종목들은 앞으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단 새로운 종목들, 과거에 시세를 안 줬던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내에서 시세 흐름을 만들어주고 바이오 섹터에서는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바이오에 대한 견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바이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명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떤 분야의 어떤 부분의 바이오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그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제 고객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네네. 일부인데 만약에 바이오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면 지금 네. 맞다면 주도주 섹터로 넘어온다면 그럼 뭐부터 갈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그거죠. 질문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실적되는 대형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처음 시작은 그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실적되는 대형주들을 어제 그제부터 네. 레포트들 나오면 몇 개 추려집니다. 종목은 얘기 안 할 건데 네. 추려질 거니까 그거 안에서 추리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실적이 뭐 과거의 저평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4분기라든지 내년 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근데 셀트리온, 삼바는 제외를 하고요. 그렇죠. 예, 제외를 하고 왜 그거는 이제 대표니까 네. 삼성전자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안에서 고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이 아니죠. 바이오가 오늘 시즌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시즌이 오른 이유는 뭐 코로나 특수성이 맞죠. 지금 7만 명이라 하니까 네. 8만 명 뚫는다고 그런데
같이 오른 게 ST 바이오 센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같은 과거 진단 키트 관련들이 상한가를 쳤어요. 같이 친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막상 진단 키트 때문에 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지금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전이가 된다면 제 기억에 3년 전에 코로나 시즌에 처음 터진 건 진단 키트,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교육 관련주로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매매 측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실적이라 말씀드린 거랑 그 다음에는요. 바이오 시즌 차트 보시면은요. 2년 반 내리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첫 양봉이 크게 터졌어요. 네. 그런데 그 첫 양봉 터질 때 그 2년 반 동안 공매도가 없었을까요? 숏을 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죠. 많죠.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로 저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단키트 가니까 살 수도 있지만 네. 일부는 이제 바이오 오를 것 같으니까 회수하자 커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현상 예. 장 의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바이오 섹터를 저도 보긴 합니다. 그런데 보는 몇 가지의 저는 지점이 다르거든요. 저만의 지점이 다른데 제약주 중에서 이제 한미약품까지 오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5대 제약사 한미 종근당 녹십자 그다음에 유한양행 광동제약까지 5대 제약사고 요게 이제 한 바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로 가는데 바이오로 갔던 게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이었어요. 예, 3개월 차. 예.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고 봤고 그 다음에 보는 바이오가 역시 그 실적 파티 쳐준다는 바이오를 저도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한 서너 종목 됩니다. SK 바이오팜이라든가 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를 해요. 그래서 한번 가격대는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고요. 예. 무슨 바이오팜인데 혹시 있습니다. 바이오팜이 예, 제약사를 인수해서 제약사와 바이오사로 전환한 있는데 SK 바이오팜 말고 SK 바이오팜도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봤던 게 이제 7만 원 내외, 7만 원 중반부에 있었던 그 바이오 회사인데 그거 한번 제가 기억나면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흐름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격 차가 뭐 7만 원, 9만 원 이렇게 ST팜 아닌가요? ST팜 맞는 것 같습니다. CMO 회사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가격이 좀 의미하게 뚫어네요. 네, ST팜이라든가 뭐 아까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움직임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서 저도 긍정적이다. 제일 큰 걸로 보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제가 현장의 느낌과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네. 종목 찾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섹터를 이제 그 섹터가 시작되다 치면 네. 안 오른 것도 찾게 되고 오른 것도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 것을 잡게 되는 논리는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아마 외국인 기관이 세게 쏠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쏘게 돼서 우리가 잡기 어려운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안 오른 것 중에서 그때 기억이 뭐였더라? 혹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전이되는 거 이런 식으로 퍼지는 효과. 그리고 아마도 외국인 기관도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시기에 폐암 학회도 좀 있고요. 예, 학회가 8월, 9월, 10월까지 쫙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하반기는 그런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느낌은 그거죠. 잘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좀 일부 주저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2년 동안 바이오가 깨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내가 드디어 여기가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크게 지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예.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크게 상심이 컸어요. 이건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2년 내리 꽂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렇게 하나 제가 충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었고요. 알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타산지석의 경험치로에 이제 여러분께서 접수를 하셔도 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셀리버리가 올라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재료 있었겠죠. 긍정적인 뭐 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있었겠죠. 이 종목을 미는 투자자의 네.
별명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오. 만약 김씨면은 셀리킴 이런 아, 식으로. 그렇습니까? 예. 아, 저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핫했습니다. 예. 이 올라갈 때는 잘 알지가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이 한번 왔습니다. 외부에서. 이 종목을 많이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 재산 능력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큰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주식 투자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분이세요. 시장에서 워낙 이 주식에 대해서 세일즈가 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요때 고점 부분에서 들어가셨다 하더라고요. 들어가고 나니까 주가 빠진 거죠. 6만 원대에서 대략 한 5만 원대까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장에서 신용으로 사라, 전환해라. 그럼 주식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용을 전환했다랍니다. 아, 주식을 2.5배 더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신용을 전환했다랍니다. 그리고 100% 전환하는 거 아니고 한 반절 전환하고 반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또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제도를 또 알게 돼서 주식담보대출까지 내려갈 때 계속 샀던 겁니다. 근데 이건 신용이랑 담보대출까지 풀어주면 안 되죠, 이런 종목. 네, 그 당시엔 된다고 봅니다. 요 자리 지점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 지점까지 또 올라갈 땐 또 풀어주긴 합니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하셨던 게 뭐냐면 지금 손실률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손실이 났을 때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전 단언해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의 상황은 매도하셔야 된다. 물론 지나고 나니까 맞고 틀리면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 심리거든요.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잔고에 대해서 손실률이 일정 부분 되게 되면 30% 넘어가 버리면 포기입니다. 하지만 30% 이전 단계 20몇 프로면 불안불안하거든요. 이때는 주식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절대 주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매도를 말씀드렸더니 지금 매도를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랍니다. 왜냐면 주식담보대출로 사셨죠. 신용을 사셨죠. 지금 신용이 150% 수준이어서 간당간당 한다라고 합니다. 이분 절대 못 판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해 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더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이. 뭐 중간에 당연히 팔았을 거라고는 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갑니다. 주식 투자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종목은 워낙 부침이 큽니다. 하나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기도 하지만 그 시세에서 멀어지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락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바이오 종목들이 과거에 이렇게 셌던 종목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매물이죠. 오래 물려있던 물량들이 물타기를 통해서 물량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큰 시세를 났던 종목들이 앞으로의 바이오가 가더라도 이 종목들이 시장의 전면에 중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럴 바에는 실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무거울 수 있고 조금은 금액적으로 좀 뭐 8만 원, 9만 원, 뭐 삼성바이오로 지금 9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갈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왜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성장을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제 생각 자체가 넘어왔습니다. 아, 주식은 돈 버는 회사가 최고야. 돈 벌 수 있는 회사가 최고야.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거나 현재 돈을 벌고 있거나 가능성보다는 돈 버는 회사들에 투자되어야 돼.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이런 돈 버는 회사로의 움직임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바이오 워낙 종목이 많아서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떤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 기반 되어진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우리 박현상 차장이 얘기했지만 시장의 그 중심추, 무게중심, 주도주 형태가 지금 좀 바뀌고 있거든요.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겠죠. 바뀌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선정하신다면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하나의 그 투자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 투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바이오 얘기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핫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단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고요. 저도요. 이틀 동안 네. 한 번도 없고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건드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정말로 그런 변동성을 이거 대표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왕을 하고 싶으면 왕관을 견딜 수 있어야 왕관의 무게를. 된다고.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크게 수익이 날려면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도 장중에 한번 크게 출렁이더라고요. 아주 컸죠. 아주. 출렁였는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는데 한 번은 뭐 개인적으로 한 번은 이런 엑시트 기회를 줍니다. 이런 섹터들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막상 얘기를 이게 테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 작은 회사에서 발표를 했고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진짜로 그 세계를 바꿀 만한 기술이었다면 이렇게 발표가 되겠냐 조금씩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진짜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크게 믿고 들어가시겠죠. 일단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주식 측면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 꿈이 테마 이거 모르겠어요. 테마라고 실적은 아니겠죠. 지금 아니죠. 당연 실적 네, 아니죠. 아니죠. 그럼 테마가 맞다면 테마의 특징은 10년치의 실적을 한 번에 땡겨서 주가로 발현을 시키는 걸 테마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러면은 이미 10년치를 다 땡겨와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이니 이거를 지금 변동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한 번 눌렸다가요. 네. 그 다음 후속 뉴스할 때 한 번 더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역시 저는 개인 두 번째 매매도 권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관련 종목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초전도체 관련주 대표 종목이라면 LS그룹하고 한전밖에 없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초전도체 회사고요. 이 두 회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이제 전선 관련한 거예요. 초전도체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전기를 저항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전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 100을 딱 보관해 그 어떤 패키지에 보관해 놓으면 100년 후에도 100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기술입니다. TV에서는 이게 부양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겠죠. 현실 세계에 쓰이는 거는 전기를 손실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종목 패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한 10개 종목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봤던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매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가격의 흐름이 진행되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뭐 거의 30% 이상. 대장은 서남이고요. 서남은 서남입니까? 서남은 저기 종가상 상한가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네. 마무리했나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서남. 이건 종가로 마감했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이 기술이나 내용이 뭐 아직은 초보 단계 영구적 단계에서의 흐름이지만 시장의 이슈나 테마를 만들어갈 때 영구적 단계에서 흐름도 가능성을 두고 아까 10년치 실적을 뽑아다가 주가의 가격으로 반영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있었습니다. 로봇주의 대장주는 저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제 선별하고 압축되어져서 하나의 종목으로 집대성되었지만 초창기에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로봇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거보다 더 강한 종목 있죠. 근데 저는 많은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생각나는 유진로봇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로봇의 테마에서 주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꺾였죠. 다들 꺾였다. 이건 이제 못 간다. 라고 판단했을 때 재상승의 흐름들이 진행됐거든요. 이 과정.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상승의 흐름이 좀 더 큰 폭의 주가 상향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서남이 오늘까지는 대장이었다라고 하지만 선별되겠죠. 압축되겠죠. 이 과정에서 진짜 종목이 나오겠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형태 주가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주가의 흐름도 로봇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상승이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조정을 받아줬고 다시 재상승이 나타났고 우리는 이 과정의 상승을 들어가면 된다라는 점. 초전도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번에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앞서 시장의 흐름과 9월장 또는 8월 하반기의 장세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은 테마성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달러 강세 현상에 따라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전체 기관 외국인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다 라고 판단돼서 지난 1년여 동안 어떤 테마성 종목의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계속 활발하게 붐업이 되는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초전도체 관련주 종목 압축화하는 과정에서 서남이 될지 뭐 신성 델타테크가 될지 또 다른 종목에서의 흐름들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한번 텀이 돌아갔고 어느 정도 텀이 돌아갔다고 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주간에 조정을 받든 언제 조정을 받든 조정 과정에서 진짜 종목이 나오겠죠. 진짜 센 종목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종목을 사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초전도체 뭐 시장에서 이슈화 되니까 또 반대 방향에서 이슈 학술지 측면에서 네이처지나 권위 있는 학술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뭐 반대적 입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슈라는 게 이슈의 이슈를 계속 엎어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죽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장주를 찾는 과정에서의 진행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서 네. 지점에서 아니면 필드에서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돈 더 끌어와서 사야지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전에는 그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응집돼서 팔 때는 막 같이 팔고 어, 살 땐 같이 사는 게 보였는데 네. 요즘은 안 보입니다. 제 눈에. 무슨 얘기냐면 네. 만약에 A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섹터에 있는 투자자분은 네. 그쪽으로 잘 안 파는 거죠. 어, 섹터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종목 차별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개인마다 다 다 다른 다 겁니다. 다르군요.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유튜브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섹터를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좀 세게 미는 유튜버들도 있고 팬덤. 네. 팬덤, 뭐 텔레그램도 있고 네. 막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의 논리에 따라서 더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꺼번에 규정 지으기가 요즘 힘듭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도 그래도 요약은 잘하거든요. 네. 제가 주식은 못해도 요약은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투자자들마다 정말로 생각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공통적인 점은 번 사람들에 대한 포모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점만의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신규 계좌 개설이 조금 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어떤 기억이 있냐면 2020년도 12월 달에 그때 네. 삼성 11월 넘어오면서 삼성전자 96,000원 찍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연말 연초 넘어갈 때. 네. 1월 11일. 네, 네. 그때 전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렸냐면 네. 삼성전자 주식 살려면 삼성증권 가서 사야 되는지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삼성이니까. 삼성이니까. 그래서- 맞네요, 그것도. 그래서 삼성증권이 오프라인이 아주 미어졌었어요. 원래 정말로. 저 그 옆에 리테일 영업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 자산 친구들한테 영업이라고? 네. 거기 뭐 니는 어떠냐 그러거든요. 삼성은 그러니까는- 맞네요. 예, 근데 이게 그 포모거든요. 그것도 네네. 역시. 근데 그 포모가 이 에코프로를 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엑시 사시는 분들도 은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분들 누가 건너건너 하니까는 지난주에 다 파셨대요. 꽤 한 몇 년 보유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그거를 본 다른 지인들 투자자들은 또 세민하고 상대적 그렇죠. 박탈감이죠. 박탈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 다시 시작을 해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도권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도권 밖에도 있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충원의 말씀을 다시 하나 드리면은 증권회사 직원은 무조건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깡통 만드는 담당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관주의라 하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음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설득력인 내용들을 교육받고 그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파를 드립니다. 뭐 직업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 교육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뭐 도움 받으시고 소통하시는 증권의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릴레이션을 좀 더 깊이 가져가시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맹목적으로 믿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체계화된 그 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참 투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방송에도 하고 있지만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100% 신뢰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네, 그런 있고 오늘 뭐 방송 박현상 차장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또 제가 읽어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이제 정치를 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날씨 무지하게 덥습니다. 네. 오늘 돌아간 날씨 집에 들어가시는 이제 상황에서 네, 날씨도 피크아웃 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요. 고점 좀 찍은 살짝 것 같습니다. 꺾이는 느낌이 보여요. 저녁 때는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날씨가 시원한 시점을 처서라고 하죠.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인가요? 아니다, 다 다음 주인가 그러고. 예, 다음 주 8월 입주고요. 예. 이제 말 근처가 이제 처서인 것 같습니다. 처서가 되면 뭐 절기상으로 더위는 한불 딱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도 이제 얘기했던 대로 거의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서 한풀 꺾일 걸로 보고 있고요. 시장 자체도 너무 아프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가 약간은 시장의 지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쁘게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로의 시장 접근입니다. 그래서 8월 장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더워졌고 시장 자체는 최근 출렁출렁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내일 또 좋은 날, 다음 주 또 좋은 날이 분명하게 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대를 가시고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는 측면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박현상 사장하고 네. 잘 진행했고요.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주간도 내일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